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분양가 통제 피하자, 초고가 주택의 후분양 바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딱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나인원 환남 외인주택 부지의 재건축이 아니죠. 이제 그 땅을 매입해서 분양하게 되는 나인원 환남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래 한 6천만원대, 평균 한 5,700만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6천만원대 분양을 하려고 이렇게 이 사업 시행사에서, 그러니까 땅 주인이죠. 땅을 매입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분양 심의를 올렸더니 HUG에서 그 금액에는 분양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분양 승인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분양 보증을 거절한 거죠. 분양 승인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보증을 거절해서, 보증을 받지 못한 분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분양 안 하고 그냥 해놓을게요. 임대 놓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임대를 놓겠다. 이제 임대 놓는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양이랑은 정확하게 말이 다르죠. 분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임차인을 모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을 모집하게 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임차인으로 살아보신한테는 우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매매할 때 먼저 분양 받을 수 있을 만한 권리를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 후 분양 전환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제 10년 임대 분양 전환 아파트들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좀 헷갈리는 게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된 LH라든가 SH라든가 이런 공기업이죠. 여기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돼서 분양하는 주체가 돼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도 있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땅을 살 때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년 후 분양 전환 주택이나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땅을 싸게 삽니다. 왜? 주택을 좀 저렴하게 임대 놓기 위해서 공급을 하든 아니면 저렴하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든, 보통 이제 그러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땅을 싸게 국가가 또는 이제 국가기관이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데이기 때문에 토지 조성 원가가 싸요, 거기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민간 사업지예요. 말 그대로 땅을 비싸게 샀어, 사업 시행자가. 내가 땅 비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좀 팔아보려고 했더니 이 분양 보증해주는 이 데에서 그 금액에 분양하면 우리는 보증 못 해주겠다. 분양 못 해주겠다고 거절한 이유는 이 분양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니네 건설회사 만약에 안 돼서 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 안 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보증은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 보증을 섰는데 건설회사가 가다가 부도가 나서 엎어지거나 하면 이 보증을 섰던 HUG에서 다른 시공사를 데리고 와서 분양 계약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원래 분양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져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걸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하다가, 그러니까 비싸게 샀고 민간 택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분양 안 하고 세부터 놓을게요. 그리고 임차를 얻었던 세입자가 만약에 나중에 분양 받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일종의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또는 신도시 안의 민간택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던 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북일에 같은 경우도 되게 북일의 일반 분양을 기다렸던 좋은 땅들이 있었는데 호반건설에서 이런 데들이 분양 전환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 용산 쪽 같은 경우는 유명한 데 있죠. 한남더힐이라고. 한남더힐이 이렇게 입주 후 분양 전환,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한 형태로 해서 분양을 해서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데가 있습니다. 왜 말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분양 전환 하려고 봤더니 감정평가를 이제 이 분양 전환하는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거였어요. 보시면 여기 선분양,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 단지의 특징과 차이점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민간 택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분양 전환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가 보통 이제 이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임대 분양하는 시점에 가서 이제 임대를 놓는 시점에서 이제 이 명시를 하는데, 그때 가서 감정평가에서 가격 산정되는 금액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뭐 권리를 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였냐면 감정평가 금액이 감정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고무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았던 세입자들,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보니 이 경우는 감정가가 싸면 쌀수록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감정평가를 해보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당시에 한남더일 여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 이거 나쁜 놈들이다. 그 당시에 어떻게 같은 아파트를 놓고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세입자들 쪽에서도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쪽에서도 의뢰를 해봤더니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그때 막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임대 분양 전환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 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 전환하려고 봤더니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되게 높아져 버리면, 와, 내가 임대를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살긴 살았지만 나중에 분양 받을 때 생각보다 너무 분양 전환가가 높아서 못하겠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겠죠.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양 전환을 다 받지 못했고요. 그냥 포기하고 난 안 살래 했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기한 물량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시행사가 붙어서 분양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여기는 아무튼 그래서 이 한남더일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고가 임대 분양으로 결정을 해서 임대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기사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 나인원 한남은 임대 보증금을 전용 면적별로 33억에서 48억 원에 책정했다. 평당 4,500만 원 정도다. 그냥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월세 또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환할 때 가격을 얼마 책정할 거냐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사례가 아마 다른 지역들에도 적용될 것이다. 지금 용산에는 이렇게 고가 분양 나올 만한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매각된 땅 중에서 용산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이전하고 이제 환수한 땅에다가 이제 그것도 민간 매각한 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엔사 부지가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해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죠. 유엔사 부지는 용산구청 밑에 내려오면 이제 가보면 막 무슨 자동차 전시장이 있고 있는 그쪽 땅인데, 이제 여기가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가 분양을 하고 싶어, 땅을 워낙 비싸게 사긴 했지만 고가 분양을 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HUG에서 분양 가격 자체 제동 건다고 하면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떠안으면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아마 임대 후 전환하는,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데들도 지금 이미 뭐 공공주택지구 안에 민간 택지들도 이미 하고 있는데 다른 데들도 하지 않겠냐, 이제 얘기들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목이 이거잖아요. 초고가주택의 후 분양 바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생각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다른 문제였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게 지금 나인원 한남이나 아니면 아까 11건설의 유엔사 부지, 이제 유엔사 부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수송부 부지, 미군 부대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수송부 부지라든가 아니면 삼각지 쪽에 있는 캠프킴 부지 이런 데들도 매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어떻게 분양가를 책정할 거냐, 이제 거기도 지금 여기처럼 후분양에 대한 분양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고 하면 후분양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땅들도.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여기는 대부분 뭐냐면 매각해서 소유자 자체가 사업 시행자, 땅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사업 시행자 개념이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데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땅 주인이 되게 많은 사업장들, 예를 들자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반포 1, 2, 4주구라든가 레미안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인 뭐 레미안 언밸리라든가 아니면 한신 4지구라든가 이런
주요한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압구정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통합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하고 할 텐데, 이런 조합 형태의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 자체가 좀 빠릿빠릿하지 않죠. 여기는 회사가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그대로 밀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합은 의결 자체가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재건축 사업도 민간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정부가 계속 타이트하게 규제한다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장들도 후분양은 지금도 이미 고려하고 있지만, 후분양뿐만 아니라 분양 전환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만약에 사업 시행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온전하게 조합이 책임지게 되는 도급제 방식의 사업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만약에 건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포1, 2 사지구라든가 아니면 뭐 한신 사지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공동 사업 시행 방식이거든요. 건설회사랑 조합이랑 시행 사업에 대한 이익을 일정 부분 쉐어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앞으로 지금 재건축 수주도 만만치가 않죠. 건설회사들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진단 기준 되게 강화하면서 이제 재건축 수주 자체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더뎌지는 이슈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당장 1976년, 78년도인가요? 광장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바뀐 이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41년 된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도심지 내에 있는 정비사업 물량들, 이런 것들을 사실 이 건설 회사들도 수주하기가 힘들어지는, 말 그대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시절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기존에 받았던 수주했던 내용들 중에서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건설 회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카드 맞춰줬잖아요. 공동 시행 사업 시행 방식이니까 우리 분양가를 좀 더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봅시다. 지금 이런 개인 사업 시행자들이 하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데, 우리도 분양 전환하는 형태로 해서 비싸게 팔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건설회사가 조합에다가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 조합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뭉쳐있는 풀뿌리 같은 거니까. 근데 건설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어떤 흐름들, 분양가를 정부가 되게 타이트하게 규제하고 그거에 따라서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된, 재건축은 그냥 뭐 좀 비싸더라도 분양하겠지, 또는 기껏 해봐야 후분양으로 끝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조합들도 후분양 카드까지도 충분히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청약통장 묵혀놓고 강남에 있는 인기 이런 진짜 메이저한 단지들 먹어야지, 청약해서 받아야지. 작년에 뭐 개포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나 아니면 뭐 10만포 센트럴 자이 같은 이런 데들 막 되게 기대하고 청약하고 그랬잖아요. 막상 이런 식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청약통장 묵혀놨다 그거 받아야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의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여의도 서울 아파트 건축법 재건축 추진한다. 환수재 회피를 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나? 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의도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땅이 상업지역이라는 점이 좀 일반적으로 다른 재건축 단지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방식 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절차대로 재건축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 사업을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합시다라고 동의를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할까요?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집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 집이 반대를 해. 그러면 이 한 사람 반대 때문에 나머지 9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서 추구하는 사업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뭐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 조합 설립을 할 때 있어서 75%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10명이었으면 75%니까 7명 반, 8명 이상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하면 1명은 반대를 해도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한 1명한테 니 땅 내놓으세요. 매도 청구를 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하고 땅을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다수의 어떤 희망하는 그런 재건축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10명이 추진하는데 10명이 다 찬성해. 다시 말해서 100%가 동의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례가 없으니까 잘 모르죠. 사례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저도 이제 그런 내용만 쭉 보는 상황이었는데, 예, 내용만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의도 서울 아파트가 그 사례다라는 걸 알고 있어 왔던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100% 동의, 100% 동의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대수가 얼마 안 많다는 거죠. 자, 기사 내용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볼게요. 여의도에 있는 서울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2005년에 건축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마도 이제 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이 방식은 뭐냐면 토지 소유주와 건설사가 공동으로 주택 혹은 상가를 건설하는 지주 공동사업의 개념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이 상업용지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가 대상이고 서울 아파트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192가구고요.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안 해도 되니까 다른 형태로 갈 수 있어서 뭐 사업도 빠르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기는 주민 동의가 100%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192세대 모두가 찬성을 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한 세대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런 사업 방식을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방식이 아니니까 지금 엄청나게 재건축 사업에서 이 말 많은 게 뭐예요? 재건축 부담금이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업지역에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개발 이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192가구가 재건축을 해서 약 299가구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텔도 360시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대상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주민 100% 동의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진행이 안 돼 왔었는데 지금 요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조건이 완화됐대요. 뭐 완화된 게 뭐냐면 2016년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이 마련되면서 뭐 이 대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관련 내용이 손질되었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 설비나 지붕, 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에 만약에 맞아가지고 아까 100%라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에 맞아서 80%로 동의 자체가 줄어도 이 건축법상에서 정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경험이 없고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정말 이대로 처리가 될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자. 앞으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사가 나오면 한 번씩 저도 읽어보고 있거든요. 읽어보고 있는데, 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상업지역의 소규모 단지들한테는 이렇게 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꼼수로 피해 나가는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가 아마 이 부분에도 법을 손질을 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재건축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재건축 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끔 뭐 바꾸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자, 뭐 한번 이런 얘기도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들 보이거나 하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김현미 1년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기 잡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뭔가 이 반응이 되게 많지요. 취임과 함께 선전포고를 하는 강수를 놓고 부동산 규제 폭격을 해서 강남 집값도 꺾었다. 그래서 자,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고 돈을 위해 서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 개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집값을 성공적으로 잘 잡았다. 선전포고 1년 지났고 그간 파리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화 대책 등 규제를 되게 고강도로 했고, 뭐 이제 그랬는데 평가가 그래요. 일단 투기와의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은 모습이고, 우선 집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권의 기세를 꺾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상승세가 둔화되고, 이제 전국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로 변동률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국토부 장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이니까 어제네요.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나 봅니다. 자, 일단 집값은 잡았으니 앞으로는 주거복지정책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임대 가격 안정화라든가 아니면 뭐 이 기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나머지 제도들에 더 집중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기와의 전쟁에서 정부가 승기를 잡고 이긴 것 같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이 불을 끄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너무 잃은 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대책 나오고 나서 집값들,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뭐 이제 그 상승, 이 꺾이면 이제 얼마나 더 꺾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이후에 좀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자평하는 것은, 저는 되게 자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집값이 이런 식으로 폭등하게끔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부동산 가격 잡을 거니까 사지 마세요. 다주택자들과의 투기의 전쟁을 통해서 할 거니까 있어봐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되게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집을 안 사신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 샀다가 지금 그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몇 개월 안에 뭐 몇 억씩 이렇게 올라버리고 나니까
진짜 망연자실한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참 답답하죠. 예. 가격이 이제 지금 승기를 잡았고, 지금 국토부 장관님 말씀처럼 승기 잡았고 이제 가격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럼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런 발표하기 전에 이런 자신감으로 사지 말라고 했던 시절 이전으로 가격이 빠져서 돌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못 돌아가면 이 말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사실상 피눈물 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래서 그때 살려다가 멈춰서 못 사셨던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뚜렷한 답은 없죠. 뭐 전문가들이 하반기 어쩔 거다 저쩔 거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다 카더라 또는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일 뿐인 거고, 결국 돈을 얼마를 더 내서 내가 얼마 더 대출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는 내 집을 지금이라도 이 금액에 마련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건데, 이렇게 지나치게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들로 오른 실거래가에 따른 내용들이 찍히고 이렇게 시장 자체가 튀어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이라는 표현도 그렇다.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목 보세요. 거래 80% 급감했는데 집값이 아직도 버티는 이유입니다. 집값이,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 최근에도 보면 지금 보통 이제 실거래가 신고 자체가 60일 이내에 하면 되니까 거래 신고된 내역들 4월달, 5월달 거래된 내역들이 지금 이제 업데이트들 되고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보면 신고가 갱신하는 단지들 나오고 얼마에 거래됐대요, 무슨 아파트 얼마에 거래됐대요 라고 하는 지역들, 그 소문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집값이 이렇게 높게 거래된 게 맞구나, 부동산에서 얘기하던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맞구나 하는 부분들이 입증되면서 집값이 버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마다 조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거래량이 준 건 또 사실이에요. 막상 또 얘기 들어보면 매물을 이제 그 거래된 가격들 보고 나도 이 금액에 팔아야지라고 매물을 내놓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높은 호가를 맞춰서 거래가 안 된다, 안 팔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매물이 없어요, 살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건이 나오면 거래되고 사야지 막 사람들이 달려들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목에 보는 것처럼, 자, 거래가 급감했는데 집값이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이 추세 전환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승장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붙던 모양새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 상승장 끝처리에서 이렇게 살려고 맘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막차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마지막 가격들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수요가 끝나고 나서 거래 절벽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 이후부터 하락 효과가 나는 시점이다. 이제 3월달, 우리가 지금 3월 말까지 뭐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막 거래들 많이 됐고, 그 여진이 4월달, 5월달, 6월까지 있으니까 한 3개월 정도는 봐야 되는 거고,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가 본격적으로 거래 절벽에 대한 효과, 거래 절벽 이펙트가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결국 그럼 이 얘기대로라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하면 올 가을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 자, 구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량뿐 아니라 전세금 매수 심리 하락 등을 볼 때 대세적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같은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반대 의견도 있답니다. 숨 고르기 후에 다시 오른다라는 전망도 있을 거라고 해요.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중 상당수가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장기 보유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은 줄고 반대로 매수자는 많아진 상황이라서 9월달 새 학기를 앞두고 매수세가 살아나면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가을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의견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제 생각은 어떨까요? 제 생각은 저의 생각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세 하락장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외부 변수라든가 심리를 죽일 만한 어떤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강력한 규제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되게 규제로서 압박하겠다, 돈줄을 쥐고 하면서 더 올라가지 못하게끔 막겠다라고 하는 끄집어 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너무 비싸서 이 금액에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사람들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패배주의적으로 본다고 해요. 이제 더 먹을 거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나 대세 하락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을 시장에 시장이 또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또 마찬가지로 그런 변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기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기는 아니지만 올 연말까지는 내년 1월달, 2월달까지는 가격이 좀 떨어진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강남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실이 이 금액에 나오는데 마포라든가 마포 가격이 막 잠실이 이만큼 쫓아왔어요. 마포꽃 빨고 잠실 갈아타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대장이 죽으면 치고 올라왔던 애들이랑 갭이 줄면서 사실은 야 대장도 이렇게 가격이 빠졌는데 니들이라고 용가리 통뼈냐 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시장도 조금 미미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틀린 적도 많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월달, 내년 1월, 2월 찬바람 불 때까지는 좀 심리도 굳고 얼어붙으면서 조정받는 물건도 나오고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그렇게 물건들 좀 정리될 거 정리되고 하면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요번 조정은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조정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 마치 2004년의 조정과 같이 가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모르죠. 상황은 항상 봐야 되는 거니까 가을에 당장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